신의실 주정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때문에 많이들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리 아비정전하고 이 백발마녀전까지 다 매진이라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제가 장국영 가족도 아닌데 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아비정전부터 보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비정전하고 백발마녀전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좀 드리고 질문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질문도 좀 받고요. 그래서 오늘 15분한테 책 드린다고 그랬는데 질문해 주신 한 5분 정도한테 드리고 또 10분은 나름 또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발마녀 금방 봤으니까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야한 영화 있다고 임청아랑 막 장국영이 막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정말 야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이런 화질로 본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진짜 야하네요. 아비정전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아비정전 같은 경우에 퀸스 카페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성룡과의 일화를 쓴 게 있는데요. 성룡이 이제 2002년 정도에 자기가 주최를 해가지고 친구들 동료들 모아가지고 이제 한 레스토랑에서 뒤풀이 같은 걸 했는데 자기가 주최를 해가지고요. 그때 장국영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장국영이 인사도 안 하고 갈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망문이가 말하기를 천장이 되게 낮아가지고 못 있겠다고 너무 답답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퀸스 카페에서 보면 발 없는 새라고 불리잖아요. 날고 싶어하는 발 없는 새. 하지만 날지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천장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뭘 바라보고 있을까? 봐봐야 그냥 천장하고 낮은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표정이 굉장히 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알다시피 장국영은 홍콩 배우들 중에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아마 최초의 배우일 겁니다. 장국영이 태양별이로 이제 칸 영화제 갔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첸 카이거 감독하고 공리는 다 알아보는데 장국영을 못 알아봐서 사진 찍을 때 웬 남자가 있으니까 좀 빠지라고 사진 기자들이 그랬던 일화도 있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게 장국영인데 하여튼 그렇게 국제영화제랑 처음으로 이렇게 연관을 맺은 최초의 홍콩 배우가 이제 장국영인데요. 나중에는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나중에 관근분 감독의 유타락이라는 영화로 시상자로 베를린 영화제 갔을 때 그때도 이제 한 동베를린에 있는 그 당시 동베를린 한 카페에서 장만옥 감독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일종의 또 뒤풀이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카페들은 너무 천장이 높다고 나는 이런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일화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이런 카페를 좋아했구나, 천장이 높은 데를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퀸스 카페를 제가 이제 실제로 찾았을 때 천장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천장을 보면서 장국영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에서 실제로 장국영이 카페를 열었잖아요. 위니종정이라고. 그때 이제 갔던 옛 저희 선배들, 그러니까 그 당시 장국영이 한국에 자유로에 오갈 때 인터뷰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카페 접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요즘에 IMF 때문에 홍콩에는 내 카페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카페 접을 생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홍콩에 오시면 위니종정에 좀 들러달라고 좀 많이 좀 팔아달라고 그런 얘기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장국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아련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비정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막 포스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가 뭐 친구를 위해 뭐 복수해 뭐 어쩌고 막 그런 식의 카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남성 관객들이 아 드디어 진짜 대대로 싸우는 거 나왔구나. 저기 막 그 장구경하고 장하고 막 유덕화 드디어 이제 한판 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싸움은 하지도 않고 계속 카페에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뭐 이상한 스프 마시고 엄마랑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막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 로드쇼나 스크린 잡지 같은 거 보면 저주받은 걸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늘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해 봤던 가장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아비정전에서 봤었는데요. 제비죠. 엄마 계모랑 같이 붙어 다니는 제비를 제압하려고 할 때 망치로 막 세면대 깨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장면은 정말 그 잠깐이나마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건 또 한마디 바꿔 말하면 보통 장구경하고 그 양조위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뭐 물론 양조위도 되게 좋지만 정말 제가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갖다 대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실은 장구경하고 양조위를 대놓고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 그 상상할 수 없던 때였어요. 실제로 나이도 6살인가 꽤 더 많고요.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장면들은 양조위가 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저도 양조위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양조위의 그런 류의 어떤 분노를 막 폭발하고 이런 장면들 보면 그 두기봉 감독 사단에서 만든 그 암화라는 작품이 있고 무간도 2편에서 이 카페에 있다가 그 증주위가 전화로 뭐 이렇게 그 듣고 야 너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내리쳐라 뭐 이런 할 때 두 번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잿더리로 이렇게 내리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색해요. 양조위가 그럴 때는 너무 좀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긴 할 텐데 근데 막 발광하고 막 진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럴 때 그 아비정전에서 그 제비를 제압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 역동적이거든요, 정말. 게다가 이 좁은 가운데 거울이 다 있어가지고 다 뒷모습까지 보이고. 그래서 저는 망치 든 남자라고 하면은 뭐 올드보이의 오데스도 아니고요, 장고 분노의 추적자의 디카프리오도 아니고 저는 정말 망치 하면 제일 먼저 아비정전의 그 장구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어떤 방콕 혹은 뭐 홍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휘황찬란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지금은 뭐 필리핀이 막 범죄의 도시 뭐 관광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 제가 책에서도 되게 집중적으로 썼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장구경이 사실은 혼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어떤 유흥가 여자와 혹은 뭐 또 다른 장구경의 아버지가 무슨 가수였을 수도 있죠. 연예계 종사자였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비정전은 굉장히 그 시대상과 맞물리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전체 어떤 근대화, 모더니티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또 영웅본색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홍콩 영화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우통을 제일 많이 벗었던 두 사람이 장구경과 정룡이거든요. 근데 그 장구경과 정룡이 우통을 벗는 건 좀 달라요. 또 공통점은 둘 다 왜 벗으라고 하는지 모르고 아마 벗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경은 너무 귀엽고 앳돼 보이고 미남자고 하니까 야 너 벗어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노래 부를 때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옷에 선텐만 한 채로 이게 조끼 입은 가수 장면도 많고. 그래서 그 초창기 영화들을 보면 계속 그 우통을 벗게 하고 그 괜히 몸에 이제 비 오는데 이제 셔츠만 입게 해서 막 젖게 만들고 막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또 반대로 이 정룡 같은 경우는 장철 감독 영화에서 늘 이 남성성, 귀여운 거의 20대 초반에 그런 남성성을 연기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늘 싸우기도 전에 이제 우통 벗고 일단은 막 자기의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홍콩 영화계에서 20대 초반에 영화에서 영문도 모르고 우통을 깠던
제일 많이 깠던 두 남자가 형제로 만든 작품이 영웅본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아비정전과 영웅본색을 연결시켜보고 정룡과 장구경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정말 그냥 괜히 좀 우통을 벗게 만들고 남성성 혹은 어떤 뭐 퀴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 요소들이 그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언급해보고 싶은 것은요. 아비정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괜히 아비정전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작품이 금지옥엽인데요. 아비정전에서 이제 장구경한테 차였던 미미죠. 그 유가령이 금지옥엽에서도 보면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이 유가령이 정말 막 매달리거든요. 원영이까지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지금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제발 그를 만나지 마라. 막 등등 이게 보면 아비정전에서 장만옥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대사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지옥엽을 보면서도 유가령이 또 차이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 또 반대로 해피투게더를 보면 반대로 이제 거기서는 장구경이 유가령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타락천사에서도 보면 망문이가 차이잖아요. 여명한테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약간 날라리 같은 캐릭터로서 차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또 아비정전이 계속 생각이 나서 좀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백발마녀전으로 넘어오자면요. 이 감독인 우인태 감독은 이제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무인 과건각 같은 작품을 찍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 주윤발이 나오는 순성마라던가 또 역시 그 당시에 누아르 계열 작품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 굉천 용호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유덕화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다가 이 장구경과 이 우인태 두 사람의 그 욕구가 만난 작품이 이 백발마녀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구경은 다시 좀 약간 사극의 느낌이 나는 작품, 혹은 자신의 이제 보면 다른 작품의 장구경과 비교하면 외모라던가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꾀했던 장구경과 그리고 이전 작품, 그러니까 그 누아르 계열 작품들이나 혹은 그 코미디 영화들을 만들던 우인태 감독이 새롭게 이제 자기도 어떤 전환점을 주고 싶었던 그 욕구가 만나가지고 이제 만난 작품이 바로 이 백발마녀전인데요. 여기서 좀 제가 재밌게 봤던 요소는 아비정전의 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보면 되게 능글맞거든요. 그래서 또 장구경이 좀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막 당신 막 백발로 아니 그때는 백발이 아니죠. 머리로 이렇게 자기를 휘감으니까 뭐 더 가깝게 만든 건 당신이다 그러고 거리를 두니까 참 좋네 막 그런 이렇게 하면서 또 결정적으로 내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온몸을 다 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능글맞게 막 일종의 작업 멘트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비정전에서 아비의 모습 같기도 하고 혹은 아비정전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 장구경이 늘 그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보면 올드 팬들 좀 아실 텐데 성탄쾌락 같은 작품 봐도 일단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이 들이대는 거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위니종정 같은 것만 봐도 위니종정이나 연분 같은 작품만 봐도 그때는 장만옥과 이려진이었죠.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단 같이 버스를 타든가 지하철을 타든가 일단 같이 타서 쫓아가가지고 또 막 작업 걸고 막 이런 게 그 당시 장구경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슈케이라고 하는 석이라고 하는 홍콩의 평론가가 있는데 장구경은 언제까지 저렇게 똑같은 역할만 해야 될 거냐. 장구경, 유덕화는 늘 똑같은 모습만 연기를 해서 참 기대할 게 없는 배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최고의 배우는 역시 주윤발이다 뭐 이렇게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비정전에서 완전히 그 평가가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좀 귀여운 바람둥이 혹은 막 철없는 반항아 같은 모습을 연기를 하다가 아비정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장구경이 배우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 얘기가 겹치면서 실제 장구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사라든가 개인적인 우울 같은 것들이 아비라는 캐릭터에 녹아들었고요. 그래서 그 석이라는 평론가는 그 자기의 그뭐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기 이전 얘기들 다 뒤엎으면서 장구경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풍월 같은 작품 보면은 그 서기 평론가가 같이 시나리오도 쓰면서 거기 좀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비정전을 뭐 정리를 하자면은 물론 그 앞서 뭐 열화청춘이나 실업생 같은 아주 되게 좋은 작품이 있긴 했지만 그 장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좀 배우로서 거듭난 또한 왕가위까지 같이 뭐 열혈남아도 좋았지만 그게 이후 작품들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아비정전은 장구경과 왕가위 두 사람을 함께 태어나게 한 그들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백발마녀전을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또 역시 임청아죠. 저는 지금 보면서 이 백발마녀전에서 이 장구경과 이 임청아가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게다가 이 그 임청아 같은 경우는 장구경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던 팬으로서 좋아했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임청아가 출연한 그 대만 시절의 작품들을 보려고 아마 장구경이 이 북경 만다린어를 공부하기도 아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태양별이 같은 작품을 할 때 장구경이 그 북경어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마 그런 본 바탕은 예전에 임청아의 작품을 보려고 배웠던 그런 좀 그 기초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또 우정을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이 동사서독 같은 걸 찍을 때는 그 장구경이 자기가 그토록 그 흠모해오던 그 대배우인 임청아랑 영화를 찍는다는 사실이 너무 그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았죠. 뭐 같은 집은 아니겠지만 그 같은 아파트 회영각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종의 아파트 이웃으로 살기도 했고 또 장구경이 길렀던 빙고라는 개가 있는데 그 장구경은 아마 개만 3번 정도 길렀던 걸로 아는데 그 임청아가 선물한 개가 바로 빙고였었고 지금은 빙고도 세상을 떠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백발마녀전에서 이름이 여기도 잘못 나오는데 DVD랑 비디오에는 연하상으로 나오고 여기서도 연일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무지개 예자를 써서 연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실은 이 임청아가 그 마교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장구경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그런데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딱 한마디만 하고 했는데도 다시 의심을 하니까 그냥 확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 돌아서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건 또 아시겠지만 동사서독에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버림받기 전에 뭐 버리는 그런 정서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동사서독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서 이때 거를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백발마녀전은 이 영화사적으로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더 언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다시 실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홍콩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쇼브라더스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무협 영화들을 보면 다 실내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장구경이 막 무술 연습하고 그럴 때 보면 가짜 해와 가짜 나무, 가짜 달 뭐 이런 게 떠 있잖아요. 사실 그게 그 당시 예전 쇼브라더스 실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영화들의 핵심적인 정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꾼 사람이 서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문 객잔, 동방불패 같은 거 보면 다 야외에서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큰 무대로 이제 중국까지도 갈 수 있게 되면서 더 큰 무대로 나가게 된 작품이 그거였는데 이 백발마녀전은 다시 또 완전히 다 실내는 아니지만 다시 그런 정서를 실내로 가져오면서 어떤 고전 무협의 정서를 좀 살려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나중에 한 번 더 바꾼 사람이 또 주성치죠. 주성치 서유기 시리즈를 보면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보면 이 마교에서 보면 아까 막 이상한 음악과 함께 막 춤추고 이런 장면들 보면 그 서유기에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고전 홍콩 그 쇼그라스 무협 스튜디오 영화들의 어떤 변천사나 실내로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고 보면 이 영화에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화질이 깨끗해서 처음 봤는데 그 밑에 얼음 그 밑으로 이렇게 꽃이 빨갛게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DVD나 비디오로 볼 때도 자세히 못 봤어요. 그 왜 거기를 보여주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빨간 꽃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백발마녀로 변했을 때 뒷 배경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 감독이 이래서 실내로 들어가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았던 게, 또 뭐 영화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서 길무상으로 나오는 배우가 그 오진우라는 배우잖아요. 지금은 뭐 두기봉 영화의 뭐 익사일이라던가 그 무간도 2편에서 안경 쓴 그 조직의 보스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오진우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된 배우도 저는 이 백발마녀전이어서 좀 다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두 편을 오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질문해 주시면 이 오른쪽 말씀. 예, 예. 아비정전 마지막 장면에 예. 우리 많이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비정전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해석이 약간 좀 해주시면 그 아비정전은 그 원래 이제 2부작으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그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드쇼나 스크린 보면 아비정전 초창기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원래 그 도박하는 양조위 저기 장구경 장하구가 옛날 무슨 홍콩에 무슨 이상한 청차오섬이라는 데서 살인 사건을 를 저지르고 다시 뭐 도시로 와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옛날 배경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양조위는 실제로 많이 출연했었어요. 거의 여기 나오는 분량의 양조위만큼이나 저기 장구경만큼이나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집을 하고 뭐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양조위랑 교차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버겁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속편에서 이제 양조위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킬 생각이었는데, 넣으면 너무 튀고 또 안 넣으면 양조위가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여가지고 막판에 그냥 그런 식으로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편 만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 건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 뒤로 양조위가 굉장히 크게 되고 이 영화도 재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좀 바뀌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조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출연할 때는 자기 출연 분량대로 현장에 오고, 자기 출연 분량이 없어도 여자친구인 유가령 때문에 기사 노릇하려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장국영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양조위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착한 배우죠. 예, 예. 예. 그래서 제 앞에다가 처음에 질문해 주신 5분은 저기 나중에 책을 받아 가십시오. 예.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설명만 들어도 기자님의 장국영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저는 사실 장국영이 살아있을 때 장국영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나비정전도 보고 그 후에 태양별도 찾아보고 영웅도 보고 오늘 백발마녀전까지 5편 정도 봤는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장국영이 이제 곧 출연했던 영화 중에 최고의 캐릭터 영화 추천해주고 싶으신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역시 그 영화로는 동사서독이고요. 캐릭터로는 해피투게더의 보영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왕가희와 장국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참 헤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는 장국영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왕가희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작용, 제가 책에서도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 예를 들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 라이프 오브 파이의 리처드 파커랑 파이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좀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다시 좀 여러 작품들을 보다가 정말 뜬금없이 보면서 좀 펑펑 울었던 영화는 이제 금지옥엽 2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면서 장국영은 늘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꽃을 선물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늘 뭘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뭘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뭘 해주지 않을 때는 해피투게더처럼 버림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지옥엽 2편을 보면은 그 원영이가 그 장국영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하는 장국영을 위해서 막 집안에 막 아프리카처럼 꾸미고 같이 여행도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장국영도 이제 저렇게 사랑을 받는 영화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울컥해가지고 보다가 좀 많이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쪽 그 검은색 옷입니다. 예, 저와 같은 70년대생들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의 영화를 기억을 해보면 뭐 천녀의원, 영웅본색, 첩혈사문 많은 홍콩 영화는 다 기억을 해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는 사실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홍콩 영화에 열광하고 특히나 이렇게 기자님도 애정하시는 장국영을 저도 굉장히 많이 애정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 90년을 전후로 한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정말 낙후해서 이렇게 제 기억 속에는 한국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홍콩 영화를 주름잡던 그 수많은 스타 시스템의 강력한 파워였는지 아니면 또 문화예술이라는 게 경제적인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라 그 당시 홍콩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지 과연 어떤 것이 저한테 청소년기를 홍콩 영화로 딱 대체할 만한 그런 이미지로 남게 했는지 이유가 가장 좀 궁금한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국 영화를 그러면요, 그 사극 에로 영화, 뭐 병광세, 옥녀, 뭐 이런 사극 에로 영화랑 장르 영화라고 해봐야 이제 도라이, 뭐 둔버기, 뭐 그런 작품이 있었고, 그 90년에 장군의 아들, 그리고 또 그보다 비슷한 그 앞서서 이제 나왔던 박중훈, 강수현 주연의 그 미미와 철수의 청순 스케치, 그리고 94년에 게임의 법칙 정도를 제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보고 싶은 한국 영화는 없었어요. 저 같은 세대 친구들도 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뭐 한국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한국 영화를 왜 보러 가라는 게 아니라 아유 또 에로 영화 보러 가네.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한국 영화의 어떤 국내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상상이 안 가는 일이실 텐데, 뭐 실제로 그때는 한국 영화를 극장에 잘 개봉관에 걸리지도 않았고, 그 대종상을 받았다고 하는 저기 뭐죠, 그 안성기 장미 주연의 그렇죠, 깊고 푸른 밤 같은 영화는 TV를 보면 상은 타는데 극장에서 저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는요, 보고 싶어도 볼 만한 한국 영화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홍콩 영화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저기 그 홍콩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기로 그때 장철 감독의 외파리 같은 영화가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실미도나 태극기 뭐 7번 방의 비밀을 선물을 1000만 영화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또 100만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청춘 영화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 액션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 외파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정말 가진 것 없는 고아인 청년이 그 무도관이죠. 도장 내에서 계속 멸시당하고 그 후계자가 될 줄 알았지만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팔이 잘려서 떠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감정적인 몰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웅본색이나 천녀유언을 보면서 그게 약간은 그 서양 배우를 좋아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조연이나 뭐 장만옥이나 장국영이나 다 성룡이나 거의 매주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뭐 CF도 찍고 엄청난 것들을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 성룡이 그 국내 배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외국 배우라는 느낌이 아마 그때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성룡이었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홍콩 배우들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제 홍콩의 인기가 없어지던 시기가 왔는데 그걸 한 번 더 죽인 게 그 외러 표기법 같아요. 이미 인기도 없는데 청룽, 장고롱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 더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신 질문에 대답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때는 그 외국 영화라 느낌 없이 봤던 영화가 진짜 홍콩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해요. 저기 가운데 손 드신 남자분. 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예전에 장고영이 출연축보리 출연하고 우리나라 방시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홍콩에서 은퇴를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은퇴했거나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그 은퇴에 대해서는 그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그때 남진 나훈아 뭐 이런 것처럼 그때는 뭐 알람탐 장국영 뭐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심해서 그 자기 집 앞에 그 어느 날 그 장국영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갈 때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제사 때 쓰는 제사 용품들을 알람탐 팬들이 막 가져다 놓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국영은 뭐 이 백발만년도 나오지만 장국영처럼 재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죠. 선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거나 인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너무 싫었겠죠, 장국영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가 이제 북경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그 도쿄였나요? 도쿄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비판을 하면서 그런 홍콩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에서는 살기 싫다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떠났죠. 떠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사는 시기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잡지들 보면은 뭐 스캔들도 있었어요. 뭐 하초경인가 하초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두기봉의 익사일에 나오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와 뭐 결혼을 그땐 배우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몰래 만나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미국에 뭐 정착할 것이다, 뭐 캐나다에 정착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다 그건 다 이제 아닌 게 됐지만 뭐 집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이제 이미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 해서 뭐 학교도 알아보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막 은퇴해서 그 눌러 살 생각으로. 그런데 팬들이나 뭐 이 프로듀서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뭐 계속 다시 오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막 휴일에인데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그 관광객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장국영의 집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여전히 어딜 가도 찾을 수 없는 자유, 그리고 553을 비롯해서 553과 주윤발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너는 연기를 해야 돼. 아마 결정적으로는 553 감독의 충고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 아비정전은 아비정전의 핵심적인 정서 같은 어떤 근저에는 사실은 이미 은퇴를 결심하고 난 상태에서 계약 때문에 아비정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비정전을 출연할 때는 이거는 내 마지막 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전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작품이 그 가요이사였죠. 가요이사였는데 역시나 그의 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삼합회 조폭들이 뭐 필름을 탈취했다 그러고 엄청난 또 사건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또 그 당시에 성룡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 영화계에 깊숙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합회의 뿌리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들이 다 그때 모여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여기 안경 쓰신 여자분. 아니 근데 그 복귀할 때요. 예. 영화는 이제 복귀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인터뷰할 때는 노래는 다시 안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아, 끝나시는 거죠 지금? 아까 복귀할 때요. 영화는 복귀하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인터뷰할 때도 영화는 복귀하지만 음악은 안 부를 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예. 그러면 영화는 복귀하되 노래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사실 가수랑 그 영화 배우의 생활을 뭐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같이 은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이제 연예계 생활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 개발 단계라든가 혹은 뭐 촬영 스케줄 등등 이렇게 빨리빨리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더 그런 압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가수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됐겠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연예계 생활을 복귀하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수까지 복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나온 앨범이 총회라고 하는 앨범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국영 앨범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그 앨범인데요. 아니 근데 총회는요. 예. 가수를 하려고 부른 그러니까 레코딩한 게 아니고 단지 영화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자기가 가수로서 부른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총회거든요. 그게 영화 주제가수만 모은 거지 개인 자기 예. 싱어로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앨범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탁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80만 장, 50만 장 아마 정확하게 아시나요? 하여튼 그렇게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홍콩에는 인구가 더 작았으니까 홍콩보다 더 많이 팔린 앨범이고, 그 당시에 그 정도 앨범 수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앉은 남자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을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양가위를 많이 탈고 그리고 총회 앨범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책 읽으면서 무슨 노래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즐겨 들으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책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기간에 썼는데요. 책을 쓰고 나면 이제 쓰는 동안은 거의 매일 장국영 영화를 봤고 계속 음악을 듣고 그랬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다 쓰고 나면은 그 좀 끊어야겠다. 이제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넘긴 날 그동안 보던 이제 DVD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꽂아놓고 차 안에서 계속 듣던 음악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치웠었어요. 아 근데 그러고 첫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쓰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그게 4월 1일쯤 가면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밤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고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노래는요, 그 금지어급에 나오는 추. 그 금지어급의 추는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고 특히나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 이 부를 때 원영이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고 막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부르잖아요. 그것도 계속 겹쳐지고 있고요. 예, 하여튼 노래는 제가 추를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 빠져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장구영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냥 책을 썼을 뿐인데도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든데 실제로 뭐 이도공간이나 해피투게더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장구영은 얼마나 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장구경이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돼서 이제 뭐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 같은 배우는 영화 끝나고 나면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 같은 거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홍콩도 아마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 게 없는 게 정도가 아니라 홍콩은 뭐 아침에 이 영화 찍고 점심 때 B라는 영화 찍고 또 저녁 때는 또 C라는 영화에 가서 밤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안 될 텐데 장구경이 그 시기에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좀 보장돼 있고 마련된 정신과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그가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까 역시나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 영화의 어떤 뭐 근대화 모더니티하고도 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영문도 모르고 우통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제 우통을 벗던 그런 앳된 남자가 나중에는 정말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을 텐데 하지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되게 밝게 웃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양쪽으로 놓이면서 되게 좀 많이 좀 슬펐습니다. 여기 카메라 바로 옆에 사람. 우선적으로 주성철 기자님 되게 궁금했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그 칡두에 일단 지금 10주년 되는 이제 그 기념일에 담비 같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책에 관한 이제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구경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 기억, 어떤 추억을 이제 그 비행 쓰시면서 가장 이제 뭐 목했던 순간이나 뭐 장구경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졌던 순간은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지인들의 많은 인터뷰가 있던데 가장 인상이 깊은 인터뷰인은 누구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던 사람은 정룡이었어요. 이제 그때 인터뷰 자체도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몰래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성사가 돼서 더 극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때 마포 가든 호텔에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쇼핑을 하고 부인하고 쇼핑을 하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오시느라고 한 40분 정도 늦었어요. 정룡 형님께서.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낀 부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큰 손 같은 뭐 그런 약간
굉장히 멋진 막 당당하게 막 들어오고 있고 그 뒤를 굉장히 그 정룡이 아저씨가 약간 몸종처럼 양손에 그 쇼핑백을 들고 막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상남자였던 의외로 가정적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그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성령 같은 경우는 그 장례식 때 안 와가지고 막 뭐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정령도 아마 안 갔었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좀 가보지 괜히 안 갔다가 왜 안 왔어 이런 질문에도 시달릴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정말로 장구경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보름 정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거거든요. 주윤발과 장구경 이러면은 수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인데 정룡과 장구경은 그 정도로 친하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진 않지만 애정은 그 정도 이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은 좀 낯선 게 있으니까 둘 사이에. 그랬으니까 더 충격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저 책에도 물론 있는데요. 나는 장구경하고 할 때마다 상을 탔다고. 나는 참 내가 생각해서 나는 연기 참 못하는데 장구경하고 연기하면 상 탄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뭐 이제는 뭐 탈 일 없겠다. 뭐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좀 울컥했었고요. 또 하나 이 책을 쓰면서 그랬던 거는 저는 사실 장구경을 이 정도로 좋아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늘 예전에 주윤발과 유덕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장구경은 그냥 그거보다는 아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게 쓰고 다시 영화를 보고 다시 옛 추억을 가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여학생들이 너무 장구경 얘기를 해서 그 반발심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유독화를 더 좋아했던 거지 사실은 장구경도 거의 이제 최고였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면서 이제 뒤늦은 애정 고백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장구경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자분하고도 약간 이 실랑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요. 영웅원석에 보면 그 신혼집에 앤디 워홀의 마릴린 몰로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건 분명히 장구경이 걸자고 했을 거다 신혼집에. 그러면서 장구경과 앤디 워홀에 대해서 막 한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몽가락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데이비드 해밀턴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이비드 해밀턴 감독이라는 사람은 정말 짧게 서너 편 정도만 만들었던 영국 출신 감독인데 영화가 되게 괜찮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장구경에 나오더니 같이 본 여학생한테 이 데이비드 해밀턴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로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국내에도 슬픈 로라라고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데이비드 해밀턴과 로라와 장구경에 대해서 또 한참 또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장구경 중심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뭐 이렇게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이 되긴 하는데 장구경을 이렇게 그냥 일반 수준으로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누르는 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저 뒤쪽에 계시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죽음 뒤에는 미스터리가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구경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주 기자님께서 제때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외에도 좀 무성한 죽음에 대한 소문이 많거든요. 그 풀리지 않는 부분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혹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거예요. 혹시 그 동성 친구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신지 기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정했던 어떤 원칙 중에 하나는요. 절대 당학덕을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동성애라는 단어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추측을 하면 참 이런 얘기 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그 양성애자의 가능성이 작게 높을 수는 있겠죠.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이정재, 우종환 일도 있었는데 우종환은 사실 그냥 갔던 사람이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뭘 아는 게 있겠지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가까워서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들은 사람이 또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 이미 뭐 장구경이라고 하면 뭐 그냥 게이라든가 동성애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막 거의 막 일반적인 지식처럼 돼 있는데 본인 입으로 절대 말하는 거 없고 그냥 금지옥에 한 대사처럼 그냥 난 남자든 여자든 널 사랑한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그런 걸 최대한 안 쓰려고 했고 근데 또 당학덕은 정말 쓰기 싫은데 그 또 이름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쓰게 된 건데요. 이게 어쨌든 뭐 동성애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도 많이 났죠. 진숙분이나 그 당학덕에 관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돈 많이 받으셨고 이번에 10주기 행사 하시면서도 돈 많이 버셨을 테니까 마치 뭐 그가 10년 전에 뭔가를 했다 무슨 말을 마지막 했던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10주기 행사 때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행사에 관심 가지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냥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울컥해가지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비밀이 있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막 기사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았잖아요. 막 가짜 유서라든가 뭐 핏자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거기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멀쩡했다는 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의문을 되게 가질 수는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못 밝혀요, 진짜. 그거 어떻게 밝히겠어요, 진짜. 그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무슨 CCTV가 있다.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진짜 그냥 울컥해서 그냥 에이씨 막 뭐 그랬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할 말일 뿐이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비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말고 그냥 그럴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그의 노래나 음악을 한 번 더 노래나 영화를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추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진숙분 씨에게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제가 10주기를 맞춰서 장구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그런데 진숙분이나 당학덕은 그게 있던 없건 그런 얘기 하면은요 사람들이 솔깃해요. 왜냐하면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가짜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그가 10년 전에 남겼던 메시지가 정말로 있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1일 행사도 지났고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제일 가깝게 계신 또
드라마 전에부터 나오는 영화라서 DVD랑 비디오가 되게 신경을 너무 처음 봤거든요. 너무 좋았고 그 마보춤에 대한 에피소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그 홍콩 영화 왕가희 감독이나 아니면 다른 감독인지 그 영화 타이틀 제목이 다 4글자나 5글자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거는 참 4자 5자에 대한 건 제가 사실 중국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늘 그렇더라고요 옛날부터. 3글자, 4글자 혹은 5글자. 그래서 참 제가 그렇게 의문을 해소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보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그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과연 시나리오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음악하고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냥 혼자 추는 거거든요. 음악 없이. 제가 이제 그 영화의 스텝이면 음악 없이 배우가 그러고 있는 거를 보는 광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왕가희가 뭐라고 이렇게 디렉팅을 했을까? 야, 너가 집에서 그냥 뭐 편하게 춤추는 기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춤추면서 한번 가봐 라고 했던가, 혹은 뭐 음악만 살짝 들려주면서 이런 음악이 나올 건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디렉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거울에 서서 이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장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르시시즘이 저는 그 캐릭터의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의 가장 극강의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면 장구경 영화 중에 유난히 거울 장면들이 많아요. 거울 보고 있는 장면들. 거의 모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거울의 자리에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이 바라보는 장구경의 모습. 하지만 장구경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약간 그런 거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도 있는 문구지만 장구경과 그리고 왕가희의 많은 작품을 했던 그 제키 팽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했던 얘기는 이제 유독하는 자기가 맡은 캐릭터와 싸우는, 경쟁하는 사람이고, 양조위는 자기가 맡은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면은 장구경은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유혹하는 사람이어서 그 캐릭터가 자기한테 반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것이 최고의 경지인지는 배우로서 최고의 경지인지는 제가 뭐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장구경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캐릭터, 나르시시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뭐 마무리 말씀 드리자면요. 저는 그 장구경이 을 만나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감독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연비연멸이라고 하는 그가 연출한 단편을 보면은 그 동남아 출신 가정부를 굳이 3회차에 등장시키거든요. 그냥 한 번만 찍고 보내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가 앞선 장면에서 그 동남아 출신 가정부가 자기 영화 속 아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캐묻는 장면 하나 때문에 그거를 미안해가지고 또 등장시키고 또 등장시켜요. 근데 감독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감독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건 나쁜 작품이 나오건 너무 영화를 만들 때 더 소진될 것 같아요. 그 배우로서 참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감독은 좀 하시면 더 나이 드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영화를 보면서 제일 아련했던 거는요, 더 이상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인데,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장구경이고,
과연 장국영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저런 영화는 안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제일 사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어떻게 다시 아르헨티나나 혹은 동사서독의 사막으로 가서 그 많은 배우들을 데리고 가서 영화를 찍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국영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때의 그 영화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저는 마음이 아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주기를 그러면서 이제 또 최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누가 죽은 스타를 회고하는 것에 가장 최고봉은 엘비스 프레슬리거든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리버 피닉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만 더 이상 이게 끄집어낼 그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를 제가 이름을 꺼냈으니까 예를 들면 허공의 질주를 비켜가면 좀 안심이 됐다가 저쪽에 아이다호가 나오면 또 확 괴로웠다가 아이다호 그 허공의 질주랑 아이다호를 싹싹 피해가면 더 이상 괴로울 게 없어요. 내가 너무 무식하게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장국영은 뭐든지 다 걸려요. 노래든 아비정전을 피해가면 동사서독이 있고 또 해피투게더가 튀어나오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면 또 이도공간이 튀어나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장국영 영화를 밤마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밤마다 계속 고민하거든요. 오늘은 뭘 보고 잘까? 이렇게. 그게 거의 한 3달 동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요. 하여튼 그렇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년 뒤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 게다가 영화는 노래와 달라서 다시 재해석되고 재평가받고 하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우인태, 왕가희, 광금붕 여전히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주기가 끝이 아니라 엘비스의 25주기처럼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5번 질문 주셨던 분들은 책을 받아가시고요. 맞아. 추첨도 해야 돼서. 총 10분인데요. 제가 네. 2열 12번. A열 6번. 2열 12번, A열 6번, 그리고 I열 18번. I열 18번. B열 2번. D열 4번. 안 나오시나요? I열 18번, B열 2번, D열 4번, BD. 그리고 L열 12번. L열 12번이죠. 그리고 ABC, D의 18번. D의 18번. ABCD, D의 18번. 그리고 L열 13번. 그리고 GI조 할 때 G열 7번. G열 7번 아니시나요? G열 8번. 어떤 분이시? S열 3번. L열 10번.
L열 10번, L열 11번. 집중력. O열 16번. O열 16번 안 계신가요? L. O열 16번 안 계신가요? 그러면 O열 17번. S열 4번. S열 4번도 안 계시면 S열. 마지막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영화 두 편 다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모하고 어떤 배우나 감독이나